안녕하십니까. 신의기대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이 안보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헬리콥터를 타고, 전용 헬기를 타고 전선 인근 시차를 갔습니다. 쿠르스크로 갔는데요. 쿠르스크를 100% 다 회복했다라는 홍보를 하기 위해서인지 쿠르스크를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우크라이나가 공격을 해버렸어요. 수십 대의 드론을 날려서 푸틴을 암살하려 한 것 같은데, 여기에 푸틴이 완전히 경노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까지 뭐 큰 뉴스가 없으니까 푸틴은 암살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푸틴 러시아는 어마어마한 보복 공격을 우크라이나로 했는데, 자, 이렇게 이제 우크라이나가 푸틴에 대한 직접 타격을 했는데, 이렇게 되면 앞으로는 이 빗장이 열렸으니까 이제 모스크바 그 어디에도 푸틴은 안전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줬죠. 자, 어떤 작전이었는지, 어떻게 준비를 했고 공격을 했는지, 또 어떻게 실패를 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 브리핑 먼저 하겠습니다. 중국과 이란을 연결하는 직통철도가 첫 번째로 개통되었습니다. 중국은 이 해상으로는 40일 걸리는 일정을 이렇게 철도, 즉 실크로드 철도로 15일로 단축했다. 교역이 크게 늘어날 것이다 라고 주장했는데, 네, 바로 실크로드 철도의 모습이에요. 일단 우르무치, 신장 위구르에 있는 우르무치죠. 물론 여기까지도 다 철도가 있고요. 여기에서부터 스타트해서 이 실크로드가, 그리고 카자흐스탄의 알마티, 그리고 키르기스탄, 또 우즈베키스탄의 타슈켄트, 사마르칸트 이렇게 거쳐서, 그리고 투르크메니스탄, 그리고 이란으로 들어가서 테헤란까지 이렇게 연결하는 실크로드입니다. 자, 이래서 이란에서부터 페르시아만을 통해 해상으로 석유를 운반을 하면 40일 걸리는데, 이렇게 철도로 왔다 갔다 하면 15일이면 갈 수 있다. 그래서 굉장히 단축됐다라는 건데, 자, 이건 완전히 그냥 실크로드입니다. 그래서 천산북로, 천산남로 실크로드 있죠. 천산북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자, 이 철도가 뭐 사실은 이 카자흐스탄, 또 여기 이 경로상에 있는 투르크메니스탄, 뭐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이런 나라들에게는 상당히 유용하겠습니다. 유용하겠어요. 자, 그런데 이게 이제 국제정치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이란이 핵 개발을 계속 한다고 가정했을 때, 이란의 핵심 수출품은 당연히 석유 제품이죠. 그 석유의 수출을 막는 조치를 취할 겁니다. 자, 그러면 석유 수출을 막으면 이란이 고립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석유 수출을 막으려면 이제 바다를 봉쇄를 하겠죠. 페르시아만 봉쇄를 할 텐데, 완전히 이 페르시아만 밖으로 오만만으로 이란에서 오는 그 어떠한 선박, 유조선도 못 나오게 막아버리겠죠. 그런데 이 철도가 생기면 중국으로 무지막지한 양의 석유를 철도를 통해서 수출할 수 있고, 또 중국으로 이렇게 석유를 보내서 그 중국에서 또 대신 또 판매를 할 수도 있죠. 중국이 중개무역 국가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란에 대한 제재가 굉장히 약해지고 또 의미가 없어진다. 그러니까 지금 빨리 이란에 대한 레짐 체인지 작업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이 이 이유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영국, 독일, 프랑스, 이 유럽의 강력한 이 국가죠. 이 세 국가가 이란이 제재 집행 지연시키려 핵회담을 이용 중에 있다. 즉 이란에 대한 제재, 원래 2015년 이 포괄적 공동행동 구상이라는 약속을 통해서 그 전에 이란을 제재해오던 그 제재를 중지시켰죠. 그걸 이제 스냅백, 다시 하려고 지금 하는데, 그 집행을 지연시키려고 핵회담을 이용한다. 제재를 재개하는 걸 지연시키려고. 그래서 이 회담이라고 하는 지금 이 상황은 핵무기 개발용 핵농축을, 우라늄 농축 시간발기다. 북한이 그랬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이라니아 통신에서 이렇게 보도가 나왔는데, E3가 바로 영국, 프랑스, 독일이죠. 유럽의 이제 세 개 국가가 스냅백 제재를
다시 되돌리는 뭐 이렇게 제재를 다시 스냅백 되돌리려고 하는 중에 있는데 그러면 이란은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는 지금 기사를 내보냈어요. 그래서 지금 이란과 서방 세계가 굉장히 이제 일촉즉발의 상황까지 점점 오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미국과 이란은 로마 협상에 대해 각기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만은 결정적인 진전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트럼프는 실질적인 협상 진전이 있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말은 뭐 100%다 신뢰할 수는 없죠. 항상 이 협상을 위해서 블러핑을 좀 많이 하는 편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역시 이런 말은 블러핑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고 일단 오늘 밤에 이란 대통령이 이 오만의 수도 무스카트를 방문합니다. 그래서 이란 대통령이 직접 가서 뭔가 지금 회담을 한다라는 건데 어떻게 될지 봐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관련한 이야기가 여기 있고요. 자, 이스라엘 군은 가자 지구 공세를 순조롭게 진행 중에 있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2개월 이내에 가자 전역의 75%를 완전 점령 가능할 것 같다. 라는데, 자, 2개월 이내에 가자 전역 75%를 완전 점령 가능하다. 뭐, 지난번에는 일부 좀 통제를 했지, 완전히 점령을 하지는 못했죠. 그런데 2개월 이내다. 그러면, 이란을 공격하는 것이 6월이 아닌가? 라는 생각도 지금 퍼뜩 듭니다. 조금 더 미뤄질 수 있나? 라는 생각도 드는 거죠. 그래서, 니미츠 항공모함이 인도양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백해서 지금 들어와서 말레이 반도에 지금 정박을 하고 있는 건가? 라는 생각도 들고요. 자, 러시아는 24일에서 25일 야간에 사상 최대 규모의 공습을 가했습니다. 드론 298대, 그리고 각종 미사일 69발 발사를 해서 그 중에 310개가 격추됐는데 310개가 격추됐다라고 하는 것은 57발은 우크라이나가 맞았단 말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미콜라이우 소방대가 뭔가 구조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데 미콜라이우, 뭐 키우 할 것 없이 대도시는 다 때렸어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그냥 민간인 집입니다. 아무데나 그냥 막 때린 거죠.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고 트럼프 대통령이 완전히 극분노를 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대공습에 푸틴은 완전히 미쳤다. 우크라이나 전체 장악하려 한다면 러시아 전체가 몰락할 것이다. 이런 험한 말을 했는데 사실 그동안 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 협상 테이블로 푸틴을 끌어내기 위해서 조금 프렌들리한 모습을 보여줬죠. 러시아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이제 러시아 전체가 몰락할 것이다. 푸틴은 미쳤다. 이런 극언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뭔가 협상이라는 게 잘 안 되고 미국이 특히 트럼프가 완전히 분노해서 러시아에 대한 강경 대응으로 나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키스 켈로그 미국의 우크라이나 특사 다시 좀 등장하고 있어요. 그전에는 러시아가 켈로그 너무 강성이라서 켈로그하고는 대화 안 한다. 켈로그는 빼라. 자, 이렇게 돼서 켈로그가 등장 안 했어요. 그래서 위드코프 중동 특사가 우크라이나까지도 관여했는데 최근에 켈로그가 다시 등장을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미국의 대러시아 정책이 강경하게 다시 나가는 것이고 또 러시아가 켈로그 싫다라고 하든지 말든지 이제 러시아 입장 안 봐주는 뭐 이런 상황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키스 켈로그 미 우크라이나 특사는 민간인을 겨냥한 러시아 공습은 제네바 협정 위반이다. 당장 공습 중단 그리고 협상에 응하라 라고 말을 했고요. 우크라이나는 25일 모스크바 방면에 보복 드론 공습을 또 했습니다. 토요일 잠시 재개되었던 모스크바 주변의 공항이 또 폐쇄되었어요. 러시아는 도네츠크 전선에서 공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포크롭스크 전선에 병력, 화력을 집중해 파상 공세를 펴고 있는데 우크라이나가 상당히 많이 밀어붙였었어요. 그러다가 지금 러시아가 다시 반격을 해서 지금 이 보라색 부분들이 있는데 이 보라색에서 지금 그 경합지가 이렇게 생겨서 원래는 이만큼 우크라이나가 밀었다가 다시 이 지역이 경합지역, 전투지역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뭐 작년 뭐 이맘때하고 거의 뭐 비슷합니다. 자, 이런 상황이고요. 자, 주요 소식. 푸틴이 어떻게 될 뻔했는지 보겠습니다. 러시아가 현지 시각 5월 24일 심야부터 5월 25일 새벽까지 사상 최대 규모의 공습을 감행해 우크라이나 각지에서 막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푸틴에 대한 직접적인 비난을 피해왔던 트럼프 대통령조차 푸틴은 미쳤다.
러시아 체제는 몰락하게 될 것이라며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냈는데 러시아의 이런 대공습의 이면에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무려 367대의 각종 투발 수단으로 우크라이나를 공습했던 러시아의 대공습은 지난 5월 20일 우크라이나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암살하려 한 것에 대한 보복이라고 러시아 관영 RBC 통신이 현지 시각 5월 25일 주장했습니다. 쿠르스크 지역 방공작전을 총괄하고 있는 러시아 항공우주군 제32 방공사단장 유리 다슈킨 소장은 푸틴 대통령의 헬기가 쿠르스크에 왔을 때 우리는 대규모 방공작전을 수행하고 있었다라고 전했습니다. 푸틴은 이날 우크라이나로부터 쿠르스크 지역을 완전히 탈환했다며 직접 쿠르스크를 방문해 쿠르스크 제2원자력발전소 건설 현장을 시찰했는데요. 그는 건설 현장 방문 후 주민들을 만난 자리에서 되찾은 영토는 반드시 복구하고 반드시 지켜낼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다슈킨 소장은 푸틴 대통령의 헬기가 쿠르스크에 왔을 때 우크라이나군이 드론을 이용한 전례 없는 규모의 공격을 감행했다라며 대통령 방문 당시 이 지역 방공부대가 무려 46대의 드론을 격추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또 대통령의 헬기가 쿠르스크 상공을 비행하는 동안 적의 공격 강도가 크게 증가했고 우리는 공중전을 치르는 동시에 대통령 헬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라고 주장했는데요. 그는 방송 진행자가 그렇다면 푸틴 대통령의 헬기가 전장 한복판에 있었다는 말인가? 라고 묻자 그렇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가 푸틴의 쿠르스크 방문 일정에 맞춰 쿠르스크 지역에 대규모 드론 공습을 감행했고 이 중 일부는 푸틴이 탄 헬기를 노렸다는 뜻인데요. 우크라이나군과 러시아군은 실제로 드론을 이용해 적의 헬기를 격추하는 전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양측은 FPV 드론의 속도와 비행 거리를 크게 느린 드론들을 전장에 투입해 적의 헬기에 직접 충돌시키는 방식으로 지금까지 여러 대 격추를 만들어낸 바 있는데요. 우크라이나가 드론을 이용해 푸틴이 탄 헬기를 직접 노린 사례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는 최근 드론 집중 공습을 받고 있는 모스크바 지역에서도 언제든 드론을 이용한 푸틴 제거 공작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인데요. 드론 전쟁의 시대에 이제 그 어디에도 안전한 곳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푸틴 대통령의 전용 헬기를 노린 대규모 드론 공격. 자, 푸틴이 쿠르스크로 왔어요. 쿠르스크에 와서 자, 우리가 100% 다 회복했어요. 다시는 뺏기지 않을게요. 라고 하고 원자력 발전소 시찰도 하고 했는데 그때 우크라이나가 대규모 드론 공격을 감행했다. 우리는 뭐 용전분투했다라고 이 방공군 사단장인 유리 다슈킨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푸틴이 쿠르스크로 왔을 때 그때 그 지역에서만 46대의 드론을 격추시켰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푸틴이 쿠르스크를 방문해서 제2원자력 발전소 건설 현장을 찾아서 브리핑도 받고 뭐 이런 일을 하면서 쿠르스크에서 일정을 보냈는데 자, 이게 진짜냐 가짜냐라는 건데 만약에 진짜라면 우크라이나가 정말로 이제 푸틴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도 이제 서슴지 않게 되었다라는 거죠. 뭐 러시아는 젤렌스키에 대한 직접 공격을 여러 번 했죠. 그런데 이제 우크라이나도 푸틴에 대한 직접 공격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 되고 하나의 이정표가 될 수 있는 거죠. 뭐 원래 처음 하는 게 힘들지 그 다음부터는 그냥 뭐 계속 하는 거죠. 이제는. 두 번째는 그게 아닌데 이 푸틴의 영웅적인 모습, 예를 들어서 뭐 곰사냥을 한다든지 뭐 아이스하키 해가지고 뭐 아이스하키 골을 갖다가 연방 집어넣는다든지 유도 해가지고 막 이 대표 선수까지 매치고 하는 모습 보여준다든지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사실 그거 다 이제 짜고 치는 고스톱이었는데 뭐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이 기자가 질문에 아니 그럼 그 전장의 한복판에 푸틴 대통령이 왔다는 말이냐? 라고 질문했으니까 그렇다라고 대답한 것은 역시 이제는 뭐 좀 나이가 많아서 곰사냥을 한다든지 아이스하키 뭐 또는 뭐 유도 메어치기 이거 좀 힘드니까 이제 이런 모습이라도 보여주기 위해서 좀 뭔가 꾸민 것은 아닐까라는 두 가지 측면인데요.
자, 첫 번째일 경우에는 이제 빗장이 풀렸기 때문에 푸틴에게는 대단히 위험한 상황이다라는 건데요. 푸틴의 전용 헬기는 밀8 MTV 헬기라는 밀8 헬기입니다. 이제 완전히 그냥 최고급으로 사양을 업그레이드했죠. 이게 보니까 뭐 안테나도 많네요. 지휘 안테나겠죠. 그런데 이 밀8 헬기는 공격 헬기보다 덩치도 훨씬 크고 속도도 느려요. 그래서 이 푸틴의 이 헬기를 공격해서 격추시키는 것이 대단히 어려운 일은 알 것이다. 물론 뭐 이 푸틴의 헬기가 나르면 주변에서 제밍을 어마어마하게 하고 같이 나를 거기 때문에 뭐 마지막에 무선 헬기일 경우에는 제밍으로 격추가 되겠지만 요즘 뭐 광섬유로 유선으로 날린 드론들 많죠. 그렇게 유선으로 날아갈 경우에는 제밍도 안 통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격추를 시킬 수가 있는데, 자, 우크라이나가 FPV 드론으로 밀28 해복 공격 헬기를 격추시키는 모습을 한번 볼게요. 자, 밀28 공격 헬기 나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드론이 지금 노리고 있죠. 지금 시점은 드론의 1인칭 시점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러시아 최강의 공격 헬기 중 하나인 밀8 하나 드론 맞아서 격추된 겁니다. 네. 자, 이런 식으로 밀8은 밀28보다는 훨씬 크고 느리죠. 더 쉽겠죠. 또 카마포 52 공격 헬기, 이거는 뭐 더 기동성 좋은데 순식간에 격추돼 버리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푸틴이 안전하지가 않게 되었다. 왜냐? 크렘린에서 수시로 이렇게 뜨고 내려요. 수시로 이렇게 뜨고 내리는데, 뭐 우리나라도 대통령 전용 헬기가 대통령실 근처에서 또 과거엔 청와대 근처에서 많이 뜨고 내렸었죠. 정말 이거 보면 우리나라도 이제는 드론에 대해서 특히 또 유선 조종 드론에 대해서, 무선 드론이야 뭐 제밍을 하면 무력화시킬 수 있지만 유선은 그게 안 되죠. 광섬유로 유도하는 거. 그래서 대비를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고, 그리고 푸틴이 숙소를 매일 옮기기 때문에 여기저기 뭐 푸틴 전용차가 매일 다니지 않습니까? 그거, 또 이 헬기, 그리고 행사장에 나타나는 뭐 이런 행사. 모스크바에서도 이제 안전하지 않다. 모스크바 지금 또 우크라이나 계속 때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자, 앞으로 이제 푸틴의 스트레스가 크게 달할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의 상황은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